오늘 행복한 삶, 건강한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서초구청에서 마련한 두 번째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척추의 건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중요한 점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오늘 특히 강의를 조금 부탁받을 때 허리와 관련되어 있는 큰 주제 두 개를 좀 정해서 강의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허리 디스크하고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관련된 이야기고, 저희가 척추를 알아야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병원장 정재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사실은 많이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고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건강도 좀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글과 논문, 방송 등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한 평균 수명이 한 50대, 60대 있었던 시절도 있는데, 당시는 사실은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허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여자 평균 수명이 이미 80대 중반에 도달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아마 30년 지나고 나면 인구의 기대 수명은 아마 한 10년 이상 더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60세 정도의 수명을 가졌던 세대하고 평균 80대, 90대의 평균 수명을 가졌을 때하고의 상황은 어떤 게 달라지느냐? 정형외과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릎이고요. 무릎 관절. 여자분한테 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척추는 남자, 여자 모두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점에 크게 허리와 관련되어 있기로는 사실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 오늘 강의 드리려고 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관련되어 있는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척추 협착증,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의 테마로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하고, 오늘은 10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청장년층 20대에서 40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허리 디스크, 주간판 탈출증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60세 이상에서 많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볼까 하고, 꼭 젊은 사람들한테 디스크가 생기고 주간판 탈출증이 생기고 60세 이상의 환자한테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병원 서서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우리 40대, 60대 그 세대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미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의 궁금증이나 현장에 지금 실제로 계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일부 조금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소주제로 하나 드렸던 20대, 40대 좀 비교적 젊은 층의 활동이 좀 많은 친구들한테 생길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은 도대체 어떤 병이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은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정상 조직이 손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근데 단지 손상만 되고 신경을 누르지 않으면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치료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추간판 탈출증이 튀어나와서 수액을 그냥 살짝 찍고 나온 정도라면, 그러니까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제가 모형을 하나 사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지금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모양이 쉽지 않은데, 디스크는 원래 조직이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바깥쪽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좀 아주 질기고 강력한 조직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성분을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추간판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명칭인데, 일반인들이 추간판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미 익숙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스크가 찢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찢어진 양상에 따라 그런 정상 디스크가 이런 식의 디스크로 전이가 됩니다. 이걸 전이된 디스크, 파열된 디스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파열이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파열이 되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 파열이 되면 뒤쪽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일단 1차적인 물리적 자극이 되고 나면 신경이 붓고 자극되는 화학적 반응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있다가 강의 내용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추간판 탈출증, 일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디스크 조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망가지고 닳다가 외상을 당하거나 어떤 원인이 있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었을 때 생기는 병이다.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병은 누구한테나 생기는 겁니까? 당연히 누구한테나 생깁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나만 안 생기고 다른 사람은 생기나요?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살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데, 그 양상이나 모양 정도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정상 조직이 디스크가 나빠지고 신경을 누르는 조직으로 나오는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디스크의 조직이 닳아가는 조직이 생기게 돼요. 그걸 퇴행성 변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퇴행성 변화에 대한 내용도 제가 조금 사진으로 강의 자료에 넣었으니까 그 강의 자료를 좀 설명할 때 양상을 좀 설명드리면, 이 전체적인 추간판 탈출증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디스크가 나빠지는 과정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빠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자세는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조금 마음속으로 깊게 이해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주의하시면 이런 질환을 조금 막을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액이 섬유륜을 찍고 나와가지고 진행되어서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증상이 생깁니다. 이걸 방사통, 일반인들은 많이 좌골신경통 이렇게 부르는데, 좌골신경통이 더 큰 카테고리의 신경 증상이에요. 무슨 원인이 되든 좌골신경, 사이아틱 너브라고 하는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신경을 자극 주게 되면 그걸 좌골신경통 이렇게 부르시는데, 대부분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많은 원인,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은 큰 개념의 설명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원인들, 그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안에서 신경이 눌리면 신경 증상이 생기는데, 그걸 방사통이라고 부르고, 그 방사통의 가장 큰 원인은 허리 신경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좌골신경통에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개인병원 가시면 보통 좌골신경통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그게 환자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허리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신경 증상이고 radiating pain이라고 부르는 방사통의 일부입니다. 왜 생기냐? 제가 모형을 하나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이게 척추 허리의 모형인데요. 척추 뼈는 뒤로도 꺾이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움직임.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만약 디스크 조직이 없다면 척추 뼈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다 뻣뻣한 모양이 되겠죠. 이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 항상 건강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어린 친구들 오면 고무지우개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연세가 좀 드시고 젊은 친구들 오면 자동차 타이어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몇 년 운행하면 타이어의 트레드 마크라고 그래서 우리 접지력을 만들어주는 고무가 닳잖아요. 그러면 맨들맨들해지고 자동차가 쉽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제동도 잘 안 되고. 이유는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도 사용하기 때문에 닳는 겁니다. 이 디스크는 원래 혈관이 아주 어릴 때는 조금 주변에 있는 조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유전자를 받아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성장하면서 디스크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디스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분도 받아야 되고 산소 공급도 받아야 되니까 그 주변으로 혈관이 왕성하게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주변의 혈관이 조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디스크 주변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좀 남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연골 종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어요. 이렇게 왼 위에 있는 맨들맨들한, 이렇게 맨들맨들한 조직이 있거든요. 뼈의 맨 바장자리에 있습니다. 위아래에. 그걸 위쪽 연골 종판, 아래쪽 연골 종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연골 종판에 오는 아주 작은 혈관을 통해서 산소도 좀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는데, 보통 직접 공급받는 게 아니라 확산이라고 하는 디퓨전이라고 하는 확산 현상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혈관이 많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닳는 속도가 조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많이 하게 되면 디스크가 손상될 위험성은 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시고 나서 허리 운동을 하시려고 너무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갑자기 많아지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섬유륜이 찢어집니다. 수액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안 아프실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한 적이 없으시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조금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이전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나 얼마 전부터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디스크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이건 의학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사진을 보면 실제로 디스크는 뭐 하얗게 보이지는 않는데 조직이 실제로 실물로 보면 우윳빛깔이 나는 끈적끈적한 조직이에요. 아주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액은 콜라겐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질긴 조직이에요. 그 질긴 조직을 더 끈적끈적하고 조금 질긴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걸 섬유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섬유륜을 사진을 찍으면, 지금 오른쪽 사진이 MRI 사진인데요, 하얗게 보이는 걸 검은색 조직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섬유륜이 검은색이 아닙니다. 섬유륜도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조직이에요. 근데 그 산소하고 수소의 원자를 얼마만큼, 분자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MRI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조직 색깔은 밝은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가 약간 검게 변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번째 정도 되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좀 거무튀튀하게 MRI에 변화가 오고, 보통 디스크가 망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번째 사진처럼 MRI상 디스크가 검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뭐 다크 디스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통이 반복적으로 자주 지속이 됐는데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조금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좀 기초적으로 내가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디스크의 성상이나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검사는 현재 기술로는 MRI밖에 없어요. 아니면 실제로 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디스크를 확인하려고 수술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증상이 가볍게 넘어가시고 반복되지 않는다면 검사가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허리가 아픈 게 굉장히 계속 지속되고 엉덩이나 다리가 좀 저리고 이런 느낌들이 가끔 있다. 그러면 사실은 더 나빠지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이 어떤 건지를 좀 찾아서 전문가랑 좀 상의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 막아보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검사니까 그걸 권할 수는 없지만, 환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데 반복된다면 저는 검사를 해보고 지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베이스라인 검사가 있으면 실제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를 해서 옛날 거랑 비교를 해서 치료를 가져가는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플랜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진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런 퇴행성 디스크가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퇴행성 디스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가 나는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디스크를 써서 망가질 수 있으니 이 망가지는 과정 중에라도 크게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척추를 관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주는 게 의사의 롤이지, 그 한계를 넘어간다면 그건 외과 의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과정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척추를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대다수의 병은 실제로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수술하는 병이 아니라 대부분은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나는 어디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면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오시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질문을 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자꾸 디스크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는데, 환자들은 어떻게 불편해요? 어디가 아프세요가 질문으로 들리지 않고 나는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진료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데 얼마 동안 아프고 정말 많이 불편해요, 아니면 잠을 자기도 어려워요, 어느 부분이 감각이 떨어져요, 어느 부분으로 감각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오는 게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 과거 병력 청취라고 하는데, 진료에 있어서 과거 병력 청취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제 바쁘게 진료를 보다 보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은 교수님들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체크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허리는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까지 허리 아픈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엉덩이 주변으로 자꾸 아프는데 허리를 자꾸 물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평생 허리 아픈 적 없었어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대답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전 슬라이드.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허리가 아프게 되면 디스크가 닳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퇴행성 변화는 이미 자기도 모르게 진행된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디스크가 생긴 거거든요. 일단 엉덩이나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신경의 자극 증상은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아프냐? 디스크가 생기면 연관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생겨요. 이걸 학명으로는 리퍼드 페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유는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 주변에 있는 신경 자극이 일단 생기면 각각의 신경의 분절에 따라 아픈 부위가 달리 표현이 돼요. 환자가 다른 부위가 아프게 돼요. 디스크라고 똑같은 증상을 유발하지 않아요. 간혹 실제로 디스크가 있는 환자 중에 다리 증상은 없이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퍼센트가 낮을 뿐이지. 실제로 아주 급성기의 디스크고 그 듀랄색이라고 하는 신경을 갑자기 누르는 경우에 허리만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아픈 게 좋아지면서 다리가 저려오긴 하는데 어쨌든 추간판 탈출증이 허리도 아플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엉덩이나 다리로 아파오게 됩니다. 이유는 이 연관통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 각각의 신경 분절에 따른 통증 부위나 감각 이상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가 이게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원인은 사실은 있고 가능성은 좀 낮지만 디스크일 때도 허리가 아플 수는 있는데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디스크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저는 일반인들은 그 정도까지만 다 이해하면 참 좋을 거로 같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인지할 때 이게 디스크라고 모두 같은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내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따라 아픈 부위가 다 다르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왜 다리가 아픈가요? 궁금하시잖아요. 왜 다리가 아프냐? radiating pain이라고 하는 방사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신경이 눌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실물 모형을 하나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쪽으로 디스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분지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공간이 무한정 넓으면 디스크가 좀 나와도 신경이 뒤로 밀리니까 별로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구멍이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감자탕 드셔보셨죠? 감자탕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뚫려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신경관이에요. 여러분들 드시는 감자탕 뒤에 보이는 구멍이. 근데 사람은 그 감자탕에 들어있는 감자 그 뼈보다 4분의 1 정도가 일반적인 모형이에요. 거의 이게 실물 모양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나가는 구멍도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이 구멍은 변화가 없는 구멍이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멍의 사이즈가 좀 작아져요. 왜냐하면 디스크 간격도 너무 좁아지고 그 주변에 인대가 골국이 생기기도 하고 인대가 조금 두꺼워지면서 구멍이 좁아지거든요. 쬐끄만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아플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많이 좁아진 환자가 디스크가 나온다? 신경 증상은 훨씬 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치에 몇 번 신경이 어떻게 눌리는지에 따라서 방사통의 양상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1번 신경이냐 2번 신경이냐 3번 신경이냐 4번 신경이냐 5번 신경에 따라 증상이 다 다리가 아픈 부위도 다 다르고요. 천추 1번 신경이라고 하는 허리하고 천추를 연결하는 맨 마지막 신경이 눌릴 때도 다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은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4번, 5번 허리 사이에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 많이 생기는 데가
허리 5번하고 척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제일 또 그 두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는 3번, 4번 사이에 많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디스크는 4번, 5번이 많은데 젊은 환자의 외상성 디스크는 4번, 5번이 더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외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디스크는 5번, 1번이 더 많아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억이 나중에 안 나시거든요. 허리 아래쪽에 두 마디가 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위치다. 그래서 대부분 엉덩이에서 허벅지 옆쪽, 뒤쪽, 장단지 옆쪽, 뒤쪽으로 많이 당긴다, 아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사통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신경이 꽉 눌려서, 그 다음에 그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해서 눌리면 인체에 화학 반응이 생겨요. 염증 반응이. 그래서 화학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혈관에서 해결하려고. 실제로 디스크를 조금 감소시키는 프로티네이즈라고 하는 분비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적절하게 잘 협조가 되고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좀 콜라겐이라고 하는, 제가 물렁물렁한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터져 있는 디스크가 한 5년 지났더니 MRI 깨끗해요. 물론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로 진행했지만 신경 누르는 디스크는 안 보여요. 이러면서 진료 보실 때 디스크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는 부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디스크의 퇴행성 과정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다 한번 했더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마음에 안 좋은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했을 때 댓글이 조금 나빠져서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해?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니까 그런 댓글 읽기가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실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런 노력을 한 건데 댓글이 그렇게 달리는 걸 보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은 잠시 했었는데, 그래도 댓글보다는 좀 더 좋은 내용을 잘 듣고 잘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정보는 계속적으로 좀 전달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자극이 돼서 생기는 증상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외과적 접근을 하지 않고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 다음에 신경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이유가 이렇게 물리적인 증상하고 화학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조금 제거했을 때 환자가 원래 일반적으로 생활하던 거에 가깝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디스크가 있더라도 외과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삶을 조금 유지시키면서 디스크가 조금 슈링키즈라고 해서 좀 줄어들고 단백질 분해에 의해서 좀 사이즈가 작아지는 효과를 노려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조직은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근본적인 모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단 없이 나빠집니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포인트인데, 그걸 사실은 일반적으로 방송에서나 글로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디스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빠질 수 있고 그 나빠지는 과정 중에 디스크가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신경 증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모두 수술을 가져가진 않고 그 외적인 방법으로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해보는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사통을 유발하는 화학적 물질들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게 뭐 인터루킨 2, 6, 뭐 인터루킨, 뭐 베타, 뭐 TNF 알파, 뭐 이런 거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고, 이런 화학 물질들이 분비됨으로써
그 공간에서 눌리고 있는 신경 조직이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경 조직의 대부분이 지방 조직이에요. 지방, 리피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조직이 우리 뭐 두부로 비유할 수 없죠.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두부와 가까운 조직입니다. 좀 단단한 두부 조직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부 같은 조직을 감싸고 있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뉴럴 시스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그 막 때문에 모양이 유지되는 거여서 수술을 할 때 신경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해가지고 눌러버리면 그냥 신경이 눌려요. 그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신경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수술이나 외과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수술할 때도 그것 때문에 아주 뭐 좀 예민하게 생각하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으시잖아요. 치료는 제가 이제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모닥불 튀울 때처럼 이렇게 잔잔한 불꽃이 오고 이렇게 우리 캠핑 가서 불멍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조금 가벼운 치료하면서 지켜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진짜 너무너무 심하고 나 잠도 잘 수 없어요. 다리가 갑자기 안 움직여요. 발목에 힘이 자꾸 떨어져요.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리니까 왼쪽 발은 다 올라가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근력 약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이제 신경의 마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척추에 있는 신경근이라고 하는 이 신경은 신경근의 위쪽 배면부, 신경의 위쪽 면은 보통 감각을 느끼고요. 신경의 아래쪽은 운동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눌렸을 때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디스크가 터져 나온 디스크 조직이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감각신경의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운동신경의 영향이 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심신경관이 있거든요. 가운데를 이렇게 중심신경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심신경관 안에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눌리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심각한 신경 증상이 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소변 장애가 오는 사람도 있고 대변 장애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소변 장애나 대변 장애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신경 그 방광을 관할하는 신경이 너무 눌려서 기능이 손상돼 가지고 방광을 짜주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대변은 반대로 해요. 항문을 조이고 있는 괄약근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게 천추 2번, 3번, 4번 신경들이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너무 디스크가 쾅 터져가지고 눌리면 그 신경이 작동을 안 해요. 괄약근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변실금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정말 심각해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 진단했는데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면 응급수술합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응급수술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증상에 맞추어서 한다. 처음부터 수술하는 병은 아니다. 증상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적절히 치료하고 심각하면 진짜 이게 소방관이 불에 뛰어들듯이 정말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보면 증상이 가벼울 때 저희가 이렇게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거 좀 사실은 사소하게 여기고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뭐 요즘은 방송이나 케이블 TV 보면 이제 너무 광고들을 많이 사실은 하니까. 근데 증상이 가벼운 디스크는 진통소염제 드시고 신경 흥분성 억제제라고 해서 이런 신경 증상이 생겼을 때 쓰는 약제가 있거든요. 이런 약제 쓰시고 쉬시고 일반적으로 견인치료나 좀 따뜻한 찜질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좋아져요. 보통 한 3주에서 6주 정도 하면 저 정말 처음에 많이 불편했는데 한 50-60% 이상 좋아졌어요. 한 3-4주 안에 50-60% 좋아지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 증상이 심하고 통증이 견딜 수 없이 되고 이렇게 걸을 때 보행장애라고 해서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신경치료라고 주사를 합니다. 근데 신경치료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사진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선택적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경차단술이니까 저한테도 오시는 환자들이 다 그렇게 궁금해요.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말이 그런 겁니다. 이제 원래 원명은 셀렉티브 러브 루트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다리로 그 신경을 감각을 느끼게 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하는, 감각 이상을 느끼게 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만 선택적으로 신경이 붓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항염증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좀 누르더라도 이 신경한테 조금 숨통을 틔워주고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터져나온 디스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좀 수축하면 증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지, 이 주사를 한다고 디스크를 없애거나 디스크를 건강하게 해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환자들은 후자를 생각하죠. 이게 주사를 하면 디스크가 좋아지는 건가? 다시 재생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주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른쪽은 이건 밑줄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코달 블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위치가 항문 주변에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코달 히아투스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바늘을 진압시켜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다리 증상도 좀 개선시킬 수 있지만 허리 증상이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요. 조금 선택적이진 않은데 넓은 부위에 약물 분포가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건 환자가 선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척추를 진료보는 전문가한테 어떤 치료가 더 맞을지 이 내용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고 하는지를 사실은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경치료 하는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이렇게 척추 신경관에서 이렇게 가닥이 양쪽으로 나오는데 그게 서로 합쳐져서 신경을 이루고 그게 엉덩이 골반 뒤쪽을 지나서 다리 뒤쪽을 지나서 다리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데 허리에다가 신경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인은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테이블 수술대 위에 누워서 국소적으로 피부에다가 소독을 열심히 잘해야 되고요. 소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상재균이라고 해서 균이 살기 때문에 그 신경을 어디 있는지 임상적으로 전문가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국소적으로 피부에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바늘을 진입시켜서 신경을 찌르는 게 아니라 신경막 주변에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면 항염증제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제가 디스크가 생겼을 때 화학적인 반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인터루킨 2, 6, 뭐 TNF, 알파 뭐 이런 것들의 화학 물질들을 워시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붓는 거를 좀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신경이 붓게 되는데 그 부은 신경이 가라앉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약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먹는 약이 저 주변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조금 경화한 상태를 넘어갔다면 이런 신경치료를 하는데 신경치료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사실은 엑스레이만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디스크 같다고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 주변에 통증의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뭐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데 신경치료는 사실은 병변이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엉덩이 꼬리뼈로 하는 미추 통증 정도의 치료는 사실은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인을 찾고 하시는 게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에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견디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왼쪽 사진 보시면 발목이 오른쪽 발목은 들어 올려지는데 왼쪽 발목은 안 들어 올려지잖아요. 4번 신경이 문제가 돼서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걸으실 때 발목이 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탁 쳐주지 않기 때문에 턱에 다 걸려요. 그래서 어르신들 사실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많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 이렇게 마비가 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술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현미경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 현미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cm 정도 절개하고 그 근육층을 자르거나 이러지 않고 근육층을 통과하는 관을 삽입을 해서 그 관을 통해서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화살표 보면 까만색의 신경관 지나가는 길 쪽으로 까만색의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와 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터져 나온 디스크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 현미경화 추간판 제거 수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 더 주제를 제가 더 요청받은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증상은 지금 디스크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 보통 50세 중반 이후에 많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은 디스크랑은 좀 달라요. 터져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자탕 안에 들어있는 감자 그 돼지뼈 있잖아요. 그 돼지뼈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협착증 이렇게 강의하면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 오늘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협착증은 들어붙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도 구멍이 막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막혀서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척추 신경 중심관 여기 보시면 요 구멍이거든요. 요 신경관이 중심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바깥쪽으로 있는 구멍 이걸 추관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추관공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좁아지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받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시면 엉덩이가 서서히 무거워지면서 다리가 먹먹해져요. 이렇게 감각이 아주 둔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있는 어르신이나 할머님들이 주로 하시는 자세가 저 이러고 하면 잘 걸어요. 이러면 못 걷겠어요. 그래서 이러고 걷다가 다리가 무거워지면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조금 서서 걸으면 또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의학적으로 신경학적 파행, intermittent claud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딱 확인되면 MRI라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신경관을 직접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숙이면 훨씬 편한데 뒤로 젖히면 몹시 불편한 자세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실제로 이게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숙이면 디스크의 뒤쪽으로 하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로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다리가 훨씬 저리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척추관 협착증이랑 사실 반대죠. 근데 사실 그 내용까지는 일반인이 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맨 왼쪽 보시면 디스크가 다르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경우도 있고
그 뒤쪽에 화살표, 큰 화살표 보시면 시커멓게 인대가 이렇게 자란 것처럼 제가 표시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운데 사진에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경 지나가는 길이 넓고 이렇게 좀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그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서 신경을 눌렀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사진 보시면 MRI상 좁아진 신경 지나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디스크랑 똑같습니다. 증상에 맞춰서 치료한다. 그래서 심하지 않을 때는 실제로는 디스크 치료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제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소염제도 드시고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신경학적 증상을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그 성분명으로 리마프로스트라는 약인데요. 뭐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이라 이 약제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강의 될 것 같대요. 그리고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오팔몬이라고 하는 약도 이런 제제고요. 그 다음에 리마딘이라고 하는 삼일제약에서 나오는 리마딘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제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성분명은 리마프로스트고 보통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특허가 좀 풀려 있기 때문에 많은 소규모 제약회사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좀 큰 회사의 약을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가발린이라고 하는 신경약물이 따로 있거든요. 최근에 뉴로패틱 페인이라고 해서 신경병증에 쓰는 약제이고요. 실제로 아주 고농도를 쓰면 우리가 그 간질이라고 하는 발작 환자한테 쓰는 약제인데 저용량으로 쓰면 이렇게 말초신경의 증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환자가 아닌 경우에 사실은 증상을 좀 가볍게 하고 보행을 좀 훨씬 편하게 하고 수면장애도 조금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가벼울 때는 휴식도 필요하지만 평지를 좀 천천히 걷는 보행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리치료도 중요한데 조금 증상이 있을 때는 뜨거운 물에 좀 반신욕을 하시다거나 뜨거운 샤워 같은 걸 좀 해주시면 협착증의 임상 증상을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좀 사실은 많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 증상을 일으키는 그 분절에 신경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에 미추신경 차단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문제가 있는 분절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 우리가 신경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도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으면 현미경으로 저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보통 한 마디를 수술을 할 때 한 2.5cm 정도 절개합니다. 피부는 2.5cm 정도 절개하고 들어가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 피부부터 신경이 나타나는 데까지 한 6cm에서 8cm 사이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신경 지나가는 길만 넓히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미세 현미경하 신경관 확장술, 후방신경 감압수술 이렇게 부르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아까 제가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미세현미경화 추간판 제거 수술을 설명을 드렸듯이 디스크도 그 수술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시경 수술, 다른 수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관절을 조금 보존하고 그 현재 형태를 보존하면서 신경 지나가는 길만 넓히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미세현미경화 후방신경 감압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감압수술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수술입니다. 실제로 수술만 잘 된다면 증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근데 이걸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요.
가운데 신경이랑 추간공이 같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는 이런 단순한 현미경 감아 수술로는 수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몸 안에 나사못을 고정해서 관절을 다 뜯어낸 다음에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히고 그 관절을 대신할 인공 나사못을 고정합니다. 사실은 이 인공 나사못을 고정하면 정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절이 하는 관절 움직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뻣뻣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신경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그렇게 택하는 거고, 이런 나사못을 사용한 유합 수술은 수술 방법에 있어서 배 앞쪽으로 들어가는 전방 접근법, 그 다음에 옆구리로 바로 들어가는 측면 접근법, 그 다음에 사면으로 들어가는 사면 접근법, 뒤로 들어가는 후방 접근법, 이렇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뭐 앞쪽으로 들어가서 유합하는 알립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바로 측면으로 들어가는 걸 딜립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럼바 인터바디 퓨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측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오블리크 럼바 인터바디 퓨전이라고 부르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걸 플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수술 방법은 그것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반인들한테 한두 마디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이고 추간공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 쪽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임상 증상이 뚜렷하다 그러면 미세현미경화 감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험 있는 선생한테 찾아가서 상의하고 한다면 사실은 관절에도 크게 손상이 없고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증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4번, 5번 신경,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놓고 4번, 5번 신경 주변으로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세 사진이 단면입니다. 그래서 단면상에 신경이 가운데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어요. 제가 아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요 가운데 사진으로 보면 전 슬라이드 보시면 전 슬라이드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가운데 좁아져 있거든요. 그게 우리 감자탕 드시면 그 신경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게 좁아져 있는 증례예요.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가운데 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인데 바깥쪽으로 나오는 신경 구멍이 괜찮다면 이런 경우는 감압 수술을 합니다. 두는 것보다는 감압 수술을 해결하고 사시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관을 삽입을 해서 수술을 할 기구가 접근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신경이 지나갈 구멍을 만들고 제가 화살표 빗금친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미세현미경화 후방신경 감압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해결되기 때문에 임상 증상은 수술하시고 보통 8시간 지나면 완전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그 환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제가 한 슬라이드를 더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협착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협착증이죠. 협착증의 큰 카테고리. 제가 협착증이라는 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어른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게 있는데 이게 척추 관절하 낭종이에요. 그래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안에 낭종이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척추 관절이거든요. 관절에 이렇게 낭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낭종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저 낭종이 작아지질 않아요. 이미 불룩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시노비알 시스트, 서브 조인트 시노비알 시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관절하 낭종. 근데 저 관절하 낭종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사실은 먼저 해요.
주사하고 약 드셔보시고 좀 기다려보시고 결정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저 낭종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뚜렷하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관절에 낭종이 생기거든요. 하얗게 보이는 게 낭종입니다. 그래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수술이 큰 수술도 있고 제가 하는 수술도 사실은 전신 마취해서 한 4시간, 5시간 하는 수술도 있고 그런 수술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저도 하지만 좀 대학병원으로 사실은 의뢰를 해서 조금 갖춰진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 다른 과도 좀 협진이 좀 되고 사실은 전신 마취로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합병증이 사실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의료진이랑 협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미경을 사용한 수술은 사실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고 그냥 척추 마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길어봐야 2시간에서 2시간 반 안에 다 끝나는 수술이고 보통 한 마디 수술하는데 1시간 내외 정도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증상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외과 의사가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정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진료를 합니다. 진료할 때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포커스는.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의료진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병원에 대한 인식도 조금 나빠진 부분도 좀 있고 이게 이제 의료 광고라는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호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저는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하는데 이렇게 칼을 잡는 외과 의사가 결과를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그런 숨어 있는 사실은 많은 노력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말 수술할 때 저도 제가 올해 초에 저희 아버지를 제가 2번 제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의 아버님 어머님도 사실 제가 다 수술을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고 노력하려고 사실은 수술을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때 신경을 쓰시니까 이게 최선의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건 의사도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환자도 노력해야 될 일인데 어떤 외과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조금 몇 명의 선생들한테 좀 여쭤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믿을 만한 선생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항상 나쁜 결과를 내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를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